리더십이란 혼자 가는 게임이 아니고 다른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며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가 합니다. 남을 성공시켜 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옥 목사의 세상을 바꾸는 리더십 그 마지막 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 프랑스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유명한 그 소설이 생각이 나는데 벌써부터 이 한겨울 동안 저희가 아주 행복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리더십 강의의 마지막을 저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미래를 준비하는 리더십으로 잡았습니다. 사실 그 리더십은 벌써 어릴 때부터 잘 준비되어져야 되는 것인데 우리나라처럼 교육열이 높은 나라도 없지만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도 국정연설에서 한국의 교육열을 본받아야 된다는 그런 말까지 했지만 사실 엄밀하게 말해서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교육열이 아니라 입시열이죠. 어떤 학교가 들어가는가 그것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나라인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 교육의 핀트가 조금 잘못 맞춰져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잘 키워야 됩니다. 모든 부모들은 다음 세대 잘 키우고 싶습니다. 위대했던 아버지 세대로는 끝나면 안 되고 그 다음 세대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 아이들을 키울 것입니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제가 보기에는 비전입니다. 비전이란 어떤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어떤 학교에 들어가겠다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미국 명문대학교 아이비리그에 진학한 한국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뜻밖의 많은 그 프로티지가 성적이 최하위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갑자기 중퇴해버리거나 행방불명되는 아이들이 많고 굉장히 열등감에 빠져서 그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나오는 아이들이 많고 또 한번 추적을 해보니까 미국의 그 명문대학을 나온 교포 학생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강남에 와서 영어학원에서 강사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미국에서는 교포사회로 돌아와가지고 교포사회 안에서 의사가 되거나 변호사가 돼서 교포들의 그런 일들을 케어해주는 그러니까 교육은 국제적인 데서 받았는데 삶과 사역의 현장은 굉장히 축소되는 그런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미국 아이비리그 출신으로서 국제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인사가 된 한 분과 우연히 비행기를 타면서 만났는데 제가 그분과 대화하면서 생각해낸 책 제목이 그것입니다. 하버드 다음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모든 책들은 나는 이렇게 하버드에 들어갔다. 나는 이렇게 스탠포드에 들어갔다는데 들어간 애들이 많은데 나와서 무엇을 했느냐는 아이들에 대한 스토리는 적은 거예요. 그러면 하버드가 무적행도 아니고 말이죠. 들어간 다음에 다 끝난 것입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 제가 하버드 그 학생처장과 직접 대화를 해봤는데 자기가 보니까 이 동양권 학생들, 한국계, 홍콩계 학생들은 하버드에 들어오는 게 인생 목표의 99%였다는 거죠. 부모가 준 목표죠. 그러니까 얘가 하버드 들어오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꿈이 사라진 거예요. 비전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 기준은 세상이 보는 것과는 다릅니다. 비전을 보는 것입니다. 재미동포 박사, 맹인 박사, 그 강용우 박사의 이야기는 저한테 아직까지도 감동을 주는데 이 큰아들 진석 군이 하버드 대학교 15대 1 정도의 경쟁률이죠. 뚫고 하버드를 나오고 또 경쟁률 100대 1이라는 듀크 대학교 안과 대학을 나왔는데 이 아이가 처음부터 그렇게 높은 경쟁률을 뚫기 위한 입시 학원을 다닌 것이 아니라 어릴 때 이 아이가 물어봤대. 아버지는 왜 앞을 못 보세요? 아빠가 앞을 못 보니까 옆에 집 아이들은 아빠랑 축구도 하고 야구도 하면서 노는데 자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빠도 네 나이 때까지만 해도 눈을 볼 수 있었는데 축구하다가 축구공을 맞아가지고 그때부터 서서히 실명하기 시작했다고 얘기를 해주니까 이 아이가 눈물이 글썽하더니 10살짜리 애가 그럼 내가 세계 최고의 안과 의사가 돼서 반드시 아빠의 눈을 고쳐주고 아빠같이 사고로 눈을 잃은 사람들에게 시력을 되찾아 주겠다는 거예요. 그 아빠가 굉장히 감동해가지고 그럼 너는 충분히 좋은 의사가 될 것이다 라고 격려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밤마다 책을 읽어줬어요. 이 아이가 하버드 갈 때 쓴 에세이가 Stories in the Dark. 그러니까 딴 아이들은 밤에 침대에서 아빠가 책을 읽어줄 때 불을 켜고 읽어주잖아요. 그런데 이 아빠는 앞을 못 보니까 점자책을 읽어주니까 불을 다 끈 상태에서 그 얘기를 해주는데 아빠가 꼭
책을 읽어준 다음에 기도해주고 너는 정말 훌륭한 안과 의사가 돼서 아빠를 치료해달라고. 이 아이가 이 하버드 대학 입학 에세이를 썼는데 그게 최우수 에세이가 되죠. 그래서 자기는 하버드나 이 듀크 안과대학원이 그렇게 경쟁률이 치열할 줄 몰랐대요. 알면 처음부터 보내지도 않았고. 그런데 이 아이에게 가슴에는 비전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경쟁률도 뚫고 사람들을 감동을 시키는 것이 된 것입니다. 결국 비전은 어떤 대학에 들어가는가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어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 강남 부모님들 그리고 그 입시열에 시달리는 그 부모님들은 우리가 지금 수능 가나다라 학부모 그런 거기에 대해서 너무 생각하느라고 교육의 이 거시적인 그림을 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옥스퍼드에서 교육학을 전공하는데 그 학생이 전공하고 있는 분야는 독일이 통독된 후에 독일과 서독의 학생들을 합쳐놨을 때 이 아이들에게 오는 혼란과 그걸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한 통독 후의 독일 교육 과정 10년을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벌써 비전을 가지고 우리나라도 만약에 남북한이 통일될 경우 이 양쪽 아이들이 합쳐졌을 때 전혀 다른 사상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서 섞여서 한 사회를 살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옥스퍼드를 보고 간 것이 아니라 그걸 연구하기 위한 꿈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청년의 그 비전을 보고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부모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기도할 때 목사님 이번에는 반드시 우리 아이가 S대학을 돌파하도록 딴 애들은 모르겠는데 일단 우리 아이가 돌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몰아넣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그림은 이 아이가 S대학 가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무엇을 할 것인가죠. 저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을 고민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비전은 넓어야 돼요. 첫 번째는 비전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 비전이 커야 돼요. 우리나라 부모들이 아는 직업은 몇 개 안 돼요. 의사, 변호사, 뭐 사사사사로 해가지고 안정적인 직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가 작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기가 생각한 그 부모의 그림에 못 맞추면 인생이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태리 밀라노 청년 집회를 가보니까 그 밀라노 로마 그쪽에 성악을 공부하러 온 한국에서 내노라는 성악과 학생들이 3,000명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모든 투어 가이드는 다 성악 출신들이에요. 가끔 기분 좋으면 노래 하나 불러드릴까요? 그러면 그러면서 막 불러줘요. 그런데 이분들이 많은 분들이 뛰어난데 왜 한국에 못 돌아가고 또 거기서도 그렇게 투어 가이드를 하면서 계속 살아야 되는가 하면은 이분들이 한국에서는 내노라는 분들이었는데 거기 가보니까 너무 실력이 딸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이분들이 이거 방향 전환을 하거나 한국에 돌아와서 교수 자리 찾기도 어렵고 거기서 실패자로 돌아오기 싫으니까 그냥 거기서 투어 가이드 하면서 그냥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어떤 분 하나는 자기가 음악을 좋아하지만 그 최고급 역량은 안 된다는 걸 판단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거기서 이태리에서 스파게티 기술을 배웠어요. 한국에 와가지고는 작은 스파게티 가게를 차려가지고 잘 돼요. 굉장히 그 이태리 식당을 하면서 음악을 좋아하는 아마추어 음악 동호회 후원자가 됐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보면서 참 프레시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건 타협한 거 아니거든요. 도전의 의식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다만 우리 인생에서 비전을 너무 편협하게 잡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태리에서 음악 전공하면 다 와서 한국에서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해야 되고 아니면 음악 음대 교수해야 돼요. 그 자리 몇 개 안 되는데 우리의 인생은 넓고 크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을 크게 하기 위해서 부모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저는 여행을 굉장히 많이 해보기를 권유하고 싶고 그리고 책을 많이 읽게 하고 이건 유대인들이 또 쓰는 방법인데 유대인들은 사회적 각 분야에서 유명한 인사들을 집으로 초청할 때 우리는 애들은 방에 가서 놀아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애들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탈무드에 나오는 말인데 현자와의 1시간의 대화는 책 1000권을 읽는 것과 같다. 그래갖고 어릴 때부터 이 아이들이 많은 사람을 만나보고 많이 경험 그리고 무조건 여행을 많이 시켜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다리 저다리 많이 두드리고 보면서 자기한테 맞는 핏을 찾아가게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유학 보내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유학 보내놓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뉴저지나 이렇게 LA는 한국 유학생들 많은데 뭐가 있는지 아세요? 강남식 입시학원을 세웠어요. 거기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한국식으로 스파르타식 그게 뭐냐면은 시험의 달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니 유학을 보냈으면
로마에 보냈으면 로마 법을 따라서 아니 그 미국 사람들이랑 살고 그 미국 사람들의 교육 시스템과 문화를 익히고 방학 때 한국에 강남에 와서 놀지 말고 거기서 여행도 다니고 그러면서 그 나라의 문화와 정치, 경제, 예술 가치관에 자기를 폭 적셔야 그게 유학이지. 왔다 갔다 그러면 서울시 강남 학원 다니고 거기서 소녀시대 음악 다 듣고 말이죠. 이렇게 놀 때마다 한국에 나와서 노는 그런 유학은 유학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비전을 넓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던지게끔 아이들을 보낼 때도 한석봉 엄마의 심정으로 말이죠. 엄마는 떡을 썰고 있는데 네가 왜 그렇게 돌아오는 것인지 거기서 많이 여행하고 많이 책을 읽고 그래서 이 아이의 핏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가 과외 교육을 굉장히 다 시키면서 어릴 때부터 안 쓰는 하는 교육이 있는데 그게 돈 교육이에요. 어릴 때부터 돈을 벌고 쓰는 훈련이 우리나라 애들이 안 돼 있어요. 너는 공부만 해라는 건데 한석봉의 엄마 그게 잘못된 거예요. 석봉아 너도 가서 좀 떡을 썰자. 떡을 썰면서 인터넷으로 책을 공부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엄마는 떡을 썰고 애는 안 시키니까 세계화 시대에 독일과 미국 애들은 재벌집 애들도 딱 청바지 입고 햄버거 가게에서 일하고 자기 돈 자기가 관리해서 10대 때부터 돈 쓰는 게 달인이에요. 자기가 땀 흘려서 육체 노동을 해보고 그 쓰는 훈련이 된 아이들이 그렇게 공부를 하고 근데 우리나라 애들은 정말 공부밖에 안 시켰거든요. 세계 경제의 철학은 어렸을 때부터 돈이 중요하다는 것을 몸으로 체험하고 쓰는 것을 관리하는 훈련이에요. 저도 교포로 자랐지만은 어렸을 때부터 14살, 5살 때부터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다 공부하면서 한 거예요. 햄버거 가게에서 일하고 청소하고 그러면서 돈 몇천 원이 귀하다는 것을 피부로 체험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경쟁력이에요. 저는 우리나라도 어릴 때부터 이 교육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돈 벌고 하는 이게 나중에 성경 말씀처럼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나중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거거든요. 돈을 땀 흘려보지 않은 사람은 함부로 씁니다. 로또로 번 돈, 부모가 준 돈, 라스베가스에서 한탕한 돈은요. 금방 흘려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돈 훈련이 중요하고 큰 비전. 세 번째는 비전은 맞춤형이라는 것입니다. 커스텀 메이드. 자기한테 맞아야 됩니다. 이 부모가 이걸 빨리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욕심을 버리고 비전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향해서 갈 코스를 그 아이의 DNA에다 이미 집어넣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감성적인 특성이나 성격, 머리 이런 모든 걸 체질 이런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 코드가 들어가 있는데 이걸 부모가 믿음의 눈으로 빨리 관찰해서 발견을 해서 이 아이가 맞는 레이스를 가도록 빨리 뛰게 해야 돼요. 여러분 독수리한테 수중 탐사 훈련을 수영 훈련을 아무리 시킨다고 이 사람이 독수리가 돌고래가 될 수는 없어요. 독수리 수영학교 이런 거 다 잘못된 거예요. 돌고래한테 독수리 비상학교 뭐 이런 거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획일화 시키면 안 됩니다. 몇 년 전에 타임지에서 그해 전 세계를 움직인 100명의 인물에 등극된 것이 그때 MB 대통령이 막 대통령 돼가지고 유명해지던 때인데 MB 대통령이 아니고 이건희 씨도 아니고 유일한 한국 사람이 지미 한이라는 사람인데 이 멀티터치 스크린을 개발한 32살짜리 세계 100대 인물이에요. 그해. 왜 그러냐 하면은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 컴퓨터가 스크린을 한 개씩 터치를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쓰는 이 아이패드 같은 걸 보면은 이제는 멀티터치를 해요. 다다다닥 두드리고도 이게 다 뜨는 그런 매트릭스에서 나오는 그런 컴퓨터의 시대를 바꿨다는 사람이죠. 32살짜리. 이 사람이 아이비리그 갔는데 부모의 강압에 못 이겨서 엄마가 의사 되라 그랬다가 그거를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고 이쪽으로 빠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웃더라고요. 우리 코리안 엄마는 의사 변호사밖에는 세상에 직업이 없는 줄 알았는데 엄마가 자랑스러워하기를 바란다는 거죠. 제가 여기서 뭘 느끼냐면요. 미래는 무엇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몰라요. 10여 년 전, 20년 전만 해도요. 중국어 학과, 러시아과 학과 굉장히 인기 없는 학과였어요. 그런데 누가 한중 수교가 될 줄 알았어요. 그 다음부터 중국어 잘하는 사람들은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치솟았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진로가 잘 될 것이다라는 선입관을 버리고 우리의 아이들의 미래를 꿈꿔야 합니다. 아이가 간절히 원하면 그 길을 한번 해보게 하는 것도 좋죠. 아니면 돌아옵니다. 제가 아는 분, 외무부 아주 강대국들의 대사를 지내시고 은퇴하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대학교 때 뜬금없이 그룹 사운드로 해보겠다고 공부를 고3 때 안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 엄마가 참 현명했어요. 그러면 네가 1년 해보라. 1년 해보고 안 되면 돌아와서 재수해서 다시 대입을 쳐야 되는데, 그때 반드시 공부는 더 힘들 텐데 네가 할 수 있겠느냐. 그거 약속하고 해라. 그래서 1년 약속받고 이제 다니면서 긴 머리를 흔들면서 지방 다니면서 I wanna hold your hand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 동네에서는 잘했는데 가보니까 그 그룹 사운드들이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 데다가 그 뭐 술집에 밤에 가가지고 일로 와서 노래 불러 막 이런 사람들한테 종처럼 부림을 당하면서, 그리고 몇만 원 받는 그 생활을 하다가 자기는 아니라는 걸 빨리 깨달은 거예요. 근데 그때 엄마가 너 이놈 자식 우리 집에 딴 따로는 없다 그러면서 막 니 죽고 나 죽자 이러면서 했더라면은 자기는 오히려 확 튀었을 텐데, 한 6, 7개월을 그렇게 진을 빼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인생에 별로 한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다시 그 대학에 들어가서 외무고시 패스해서 이제 외교관의 길을 갔어요. 점잖게 생기셨어요. 그런 와일드한 면이 그분 안에 있는 줄 저는 지금도 그분 사진 보면 여러분 놀라실 거예요. 우리나라 외교를 그런 분들이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가 왜 내 뜻대로 잘 따라오지 않을까가 아니고, 나는 과연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주신 꿈을, 원하시는 그림을 나는 잘 이해하고 있을까? 그거를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말하기보다는 듣기를 많이 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하기를 더 많이 하죠. 주님, 이 아이를 몇 살 때까지만 서울대학 졸업시켜주시고 여기 뭐 탁탁탁,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이 아이의 인생 코스에 주님 어떤 그림을 그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천재란 1%의 천재성, 영감과 99%의 노력이 만든다는 말이 있죠. 이 말을 믿고 그냥 부모들이 애들한테 99% 노력으로 막 쪼아대는 바람에 그러는데,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99%의 노력은 1%의 천재성이 있는 애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분야에서. 안 되는 거 가지고 막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 그게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살 빼고 수영한다고 지금 박태환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타고난 재능과 하겠다는 의욕과 시대적인 상황이 맞물려야 돼요. 그래서 비전은 커스텀 메이드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너무 무리해서 아이를 실력에 넘치는 대학으로 보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등생이 뭔지 아시죠? 우겨서 등수를 올린 학생이 GE의 전설적인 경영자였던 잭 웰치가 자기 고등학교 동기들 중에 실력이 비슷했는데 자기는 MIT 떨어지고 나머지는 다 MIT 붙었대요. 그 우등생들 중에. 자기는 어쩔 수 없이 좀 떨어지는 매사추세츠 대학에 장학금을 받고 갔는데 그때는 자존심 팍 상한 거죠. 아이, 동기들은 다 MIT 갔는데.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MIT 동기들이 나중에 다 자기 밑에 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됐는데, 왜 그렇게 됐느냐 보니까 MIT 간 친구들은 고등학교 때는 공부를 잘했지만 거기 가니까 평균이라더라는 거죠. 열등감에 가득 차가지고 나는 바보인가 봐 이러고 그냥 졸업을 하는데, 자기는 매사추세츠 대학 가니까 여유 있게 해도 A, 그리고 학생에서 전액 장학금, 그리고 학생회장 막 그런 거, 자기는 글로벌 리더로 자기가 기름 부음 받은 줄 알았대요. 거기서 매사추세츠 대학에서 충만한 자존감을 가지고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자기는 GE 들어갈 때도 말단 사원이었지만 자기가 나는 리더다, 나는 캡이다, 그런 자신감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잭 웰치가 하는 말이, 나중에 보니까 매사추세츠 대학 가고 MIT 떨어진 게 축복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괜히 명문대 보내고 우등생하고 명문대 보내고 애 뒤죽이지 말고 그냥 여유 있게 하면서도 그 할 수 있는 대학에 가야 그게 행복한 거예요. 자, 저는 우리나라 교육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열린 교육과 이 주입식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균형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때 열린 교육, 굉장히 열린 음악회와 함께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입식 교육의 시대는 갔다. 그런데 이 밸런스를 잘 잡아야 됩니다. 라틴어로 교육을 에듀코라고 하는데 영어의 education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에듀코라는 이 라틴어 교육이라는 이 단어에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외부의 지식을
주입해주는 impression의 측면이 있고 그 아이 속에 있는 것을 밖으로 표현하게 해주는 expression의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린 교육이라고 할 때는 이쪽에다 강조점을 두는 거예요. 아이들을 발표하게 하라. 적극적으로 표출하게 하라. 아이들의 개성을 막지 말라는 거고 주입식 교육이라고 할 때는 암기해라. 이걸 외워라. 공부해라고 외부의 지식을 넣어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제 교육에 그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주입식 교육이 강했기 때문에 세계화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로 우리는 애들을 너무 기죽인 게 아니냐. 주입식 교육 하지 말고 열린 교육 하자. 그런데 열린 교육이 뭐냐.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서로도 그냥 이게 열린 교육인가 봐 하고 했는데 열린도 주입식도 아닌 이상한 지금 교육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impression, 이 주입식 교육의 대명사는 어느 나라일까요? 우리나라 말고 일본이죠. 그 다음에 뭐 대만 정도. 일본, 대만, 한국의 입시열이 세계 최고입니다. 아시죠? 중국은 우리한테 좀 배우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엔 열린 교육의 대명사 하면은 역시 뭐 미국, 호주 뭐 이런 나라죠. 제가 한국에서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있다가 미국으로 갔기 때문에 섞였잖아요. 지금 열린 교육과 주입식 교육이. 자, 여기서 이 일장일단이 있는데 미국식 열린 교육은 굉장히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해주고 특히 선생님들이 안 때리고 그게 정말 감사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아무리 떠들어도 그 선생 입장에서는 그 버릇없는 미국 아이들에 비해서 나는 굉장히 착한 학생이에요. 질문도 많이 안 하고 영어를 못하니까 질문도 많이 안 하고 이렇게 착한 학생인데 이 미국이 자기 의사 표현 확실하고 그런 건 좋은데 이 아이들이 규율이 없으니까 굉장히 마약도 많이 하고 말이죠. 성폭력 문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도덕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동양의 주입식 교육은 절제와 매너와 권위에 대한 순종도 좋고 시험도 잘 보는데 창의성과 기쁨이 없는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은 그런 학생들이 돼가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교육이 뭡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지.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부모도 보면요. 너무 주입식으로 가는 부모가 있어요. 아이들 나중에 결혼 상대까지도 다 시시콜콜 다 간섭하는 거예요. 대학은 이렇게 가고 진로는 이렇게 가고. 이분은 나중에 신혼여행 떠나는 아들한테까지 전화해가지고 첫날 밤에 대한 코치까지 다 해준. 그런데 또 어떤 부모는 완전 자유 방임. 네 알아서 해라. 확 풀어주니까 이 아이는 나중에 또 결정적인 순간에 부모가 어떤 가치관에 틀을 줘야 될 때 그것을 잊어버리고 힘들어하는 아이들도 많았습니다. 자, 이 균형 감각 얘기 나왔으니까 말씀인데 언어도 요즘은 너무 영어 만능주의가 되어가지고 영어를 해라. 그런데 저는 이거 굉장히 경계합니다. 왜냐하면 영어 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영어 강사로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 아주 저질적인 영어를 하는 도덕적으로 문란한 백인들 참 많습니다.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영어만 잘하는 게 모두가 만능이면은 구미열강의 식민지였던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다 우리보다 영어 잘해요. 그런데 뭐 굶어 죽어 가잖아요. 범죄를 아주 뭐 필리핀 사람들 우리보다 영어 못합니까? 아프리카 사람들 가보세요. 길에 다니는 애들도 우리보다 잘해요. 그렇지만 못 살잖아요. 영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슨 말을 하느냐. 콘텐츠가 있어야 돼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세계에서 제일 영어 못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일본인데 일본 사람들 하와이유 그래도 조토마떼 그리고 딴 거 사전 찾아보는 그 영어 못하는 나라가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잘 살아요? 실력이 있어야 그 다음에 영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만능주의에서 우리가 좀 깨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저는 그래서 미국에 있으면서도 영어를 잘하면서 동시에 한국어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책도 읽고 글도 쓰면서 그래서 글로벌 시대에 양쪽의 균형을 딱 잡고 있어야 돼요. 앞으로는 동양의 시대라고는 하지만 서구를 이해하는 동양이 아니면 어려워요. 물도 한류와 난류가 만나야 되듯이 이 동양과 서양을 동시에 잡아야 돼요. 일본의 그 화장품 시세이도처럼 동양인의 깨끗한 피부를 가지고 서구의 에스틴 라우더 같은 유명한 화장품 회사와 경쟁하잖아요. 그래서 동양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걸 국제화시키지 못하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할 때 여러분 항상 생각이 동서양의 중간을 균장을 잘 유지하게끔 가르쳐야 돼요. 영어를 가르치면서도 국어를 잘 쓰게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아시아의 그 파워와 서구의 그 선진 콘텐츠를 절묘하게 조화시키는 사람이 앞으로 글로벌 시대의 트렌드를 잡고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교육하면은 이 독서와 스포츠 문제를 또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는 이거는 공부하고 남은 시간에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서구 명문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가보면 이것이 메인 커리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노벨상을 제일 많이 수상한 시카고 대학 같은 경우는 이 도서관 그리고 아이들한테 읽히는 기본 장서가 장난이 아닙니다. 미국의 고등학교만 졸업해도요. 여러분 마이크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강의가 하버드에서 1학년들이 듣는 기초 철학 코스예요. 근데 그 강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졸업할 때 읽고 나와야 되는 세계 명작들이 있잖아요. 요즘 그런 거 안 읽죠. 죄와 벌 뭐 이런 걸 풀로 원작으로 다 읽히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칸트, 팡세 이런 걸 다 읽혔기 때문에 마이클 샌델의 강의를 기초 입문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독서 너무 안 해요. 그건 한국의 대학가를 제가 다녀봐서 알아요. 놀랬어요. 미국 캠퍼스 주인은 서점 투성인데 우리나라 캠퍼스 주인은 노래방 투성이. 그리고 우리나라 여대생들 너무 예쁘게 하고 다녀요. 근데 서구의 여대생들 화장할 시간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여대생들 패션 모델 같잖아요. 책은 안 읽어도 외모만은 떨어지지 않겠다. 그런 스포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머리 나쁜 애들 스포츠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영국의 명문 이튼이라든가 미국의 그 프랩스쿨도 다 보면은 하루에 3시간씩 스포츠를 하게 해놨어요. 그렇게 해서 체력이 단단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애들도 이제 잘 먹어서 키는 큰데 몸짱이 안 나오는 것은 스포츠를 안 해서 그래요. 스포츠를 통해서 서구에서는 리더십을 가르칩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운동 얼마나 잘하는데 아주 준 프로 농구 선수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그러니까 대학교 가가지고 미국 아이들의 체력을 못 따라가겠어요. 머리 영어는 둘째치고 이 몸에서 게임이 안 되는 거. 저는 건강한 몸에서 건강한 마인드가 나온다고 우리나라의 독서와 스포츠 훈련을 저는 굉장히 앞으로 좀 많이 강조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저는 이 좋은 휴먼 네트워킹, 인간관계인데 유식한 말로 휴먼 네트워킹이라는 거 하든 그렇죠. 인간관계 그러면 뭐 다 아는 말 같지만 휴먼 네트워킹 그러면 옆집 아줌마가 좀 감동을 받겠죠. 그런 어려운 말을 어떻게 알았냐고. 이 휴먼 네트워킹 자산이에요. 가장 중요한 자산이에요. 그 두바이의 기적을 만들었던 셰이크 모하메드 왕자를 영국으로 유학 보내면서 아버지가 똑똑한 사람이에요. 불러갖고 모하메드야, 나는 뭐 네 머리로 가서 네가 뭐 박사하겠다고 그런 건 원하지 않는다. 가서 영국에 가서 제일 똑똑한 놈들을 사겨라. 그리고 수첩에 써라. 그게 너의 유학 목적이다. 이 사람은 딱 가가지고 자기 공부보다는 그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이런 데 다니면서 방학 때마다 그런 세미나나 이런 거 들으면서 제일 똑똑한 각국의 브레인들을 딱 사겨놓은 거예요. 그 사람들 1000명을 데려갔어요. 나중에. 그 사람들이 그 두바이의 그 기적 같은 그 미래 첨단 도시를 디자인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돈 있다고 오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인간관계를 가지고 데려온 사람이죠. 미래는 사람이 끌고 가거든요. 그 싱가포르의 기적을 만든 리콴유 총리도 60년대 말부터 총리로서 안식월을 했어요. 목사님들만 하는 게 아니고 여름에 한두 달 휴가를 받아가지고 이 사람은 하버드, 옥스퍼드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젊은 학생들이랑 같이 토론하고 그러면서 공부도 많이 했지만 누가 똑똑한가 잘 봤다가 졸업하면서부터 다 스카우트 해가는 거죠. 국가적인 인재풀을 그렇게 끌어간 것입니다. 결국은 사람으로 먹고 사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친구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길 바랍니다. 아이들의 시험 성적보다 중요한 건 이 아이들의 친구들의 풀이. 그렇다고 무슨 재벌가 애랑 사귀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능력과 인품과 믿음이 있는 아이들을 하나님이 옆에 주시도록 다니엘의 새 친구를 적어도 3명은 있어야 되잖아요. 폼새도 나고 이렇게 다. 그러니까 주님 우리의 다니엘의 새 친구 같은 아이들이 우리 아이 옆에 항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성공한다면 그거는 성공이 아닙니다.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전도서 4장 9절 12절 말씀 굉장히 좋아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는 화가 있으리로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할 것이다.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겠는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맞설 수 있나니 삼겹줄은, 삼겹살이 아니고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같은 맥락에서 약자들을 돌보는 것이 자기 자신을 사귀는 것입니다. 너무 똑똑하고 잘난 친구들만 사귀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이들은 우리 애들보다 적어도 머리 좋은 애들만 사귀게 아니에요. 아이들의 감성 지수를 높이는데 가장 최고의 작품은 장애우를 돌보거나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시키는 거예요. 애들이 정서적으로. 그래서 미국에서 장애우들이 섞여 있는 학교에서 가장 엘리트, 셀피시한 애들을 장애우들이랑 1대1로 수호천사 같이 가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애들이 너무 바뀐대요. 그러니까 자기 의지로는 전혀 그럴 애들과 놀지 않을 그런 학생들인데 학교에서 붙여준 거예요. 너 나중에 대학 갈 때 이거 도움이 될 거야.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 장애우들을 돌보면서 이 사람이 인간이 되는 거예요. 원래 리더가 된다는 게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게 리더 아니에요. 자기보다 잘난 사람들과만 살려면 그건 엘리트지 리더가 아니죠. 근데 우리 아이들을 저는 그래서 항상 이 아이들이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그렇게 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역시 결정타는 그거죠.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점점 커가면서 자녀 교육이라는 게 애들 떠나보내는 연습하는 것인데 아이들이 홀로 서기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붙어 서기를 가르쳐야 합니다. 저는 대학 보내기 전에 아이들한테 여러분이 큐티 훈련을 제대로 시켜서 어디 가든지 이 아이들이 항상 기도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훈련만 드리면 괜찮아요. 어디든지 안심하고 보낼 수가 있어요. 외국에 가도 이 사람 아이들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고 든든하게 잘 버티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 부모가 간증이 있어야 돼요. 신명기 6장에 보니까 이 말이 있어요. 후일에 네 아들이 네게 묻거든 너는 대답해 주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적을 너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그런데 이 말이 굉장히 무서운 조건 아니야. 아들이 묻거든. 우리도 애 키워보면 알죠. 애들이 할 일 없이 부모한테 와서 아버님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인생을 사셨어라고 물어보는 애가 어디 있겠냔 말이죠. 거기까지 하기 위해서 애한테 감동을 줘야 된다는 거.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붙어 살아온 인생이 묻지 않는데 얘기하면 안 돼요. 불러 너 앉아봐. 아빠가 한국 전쟁 때는 말이야. 보릿고개 때는 말이야. 이렇게 묻지 않는데 가르치는 부모 때문에 문제란 말이야. 골프를 잘 치면 자연히 사람들한테 와서 물어볼 거예요. 그거 어떻게 치는 겁니까? 자기도 잘 못 치면서 가서 내가 가르쳐 줄게 그러면은 괴로워요. 아이들이 묻거든. 여러분의 삶에 간증이 있어야 돼요. 부모의 삶을 보고 감동을 주면 다음 세대가 와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딴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얘기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요즘 바쁘니까 일하는 엄마들도 많으시고 아이들 교육에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시간이 없다는 분들한테 제가 해드릴 말씀이 있는데 18세기 영국이 낳은 세계적인 부흥사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수잔나는 목사님 사모님이었습니다.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런데 그 수잔나가 낳은 아이들이 19명이에요. 이게 소대병력이죠. 그런데 이 19명을 갖다가 이 수잔나가 매주 한 아이당 15분씩 엄마가 1대1로 하나님의 성경을 가르쳐주는 시간이 다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 살림과 그 많은 목회자 사모로서 일을 다 하면서 수잔나가 그렇게 했던 것은 아주 치밀한 자기 관리 덕분이죠. 그래서 메토디칼했다. 그러니까 아주 치밀하게 자기를 관리했다 해서 메토디칼이란 말인데 그 아들 요한 웨슬레도 이어받아서 굉장히 정밀한 자기 관리를 했는데 거기서 메토디스트, 자기 관리 잘하는 사람, 감리교회라는 영어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 수잔나 19명의 아이들을 니네들끼리 살아 그래야 되는 애들인데 한 명 한 명씩 15분씩 매주 냈다는 것은 우리가 바빠서 못한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저는 미국에 처음 가서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영어를 빨리 배우고 싶어서 그냥 영어 성경을 뜻도 모르면서 막 읽었어. 나중에서야 그
버클리에서 만난 영어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해줬습니다. 너는 아주 탁월한 교과서를 선택한 것이다. 자기는 지금도 영어 공부하는 사람한테 셰익스피어 아니면 성경을 읽으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가장 잘 쓰여진 영어 에세이와 단어들이 나열된 곳이 바로 성경이었다. 저는 그래서 이 성경이야말로 아이의 판단과 리더십을 길러주는 중요한 교과서가 아닌가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역경지수예요. 몇 번째 강의 전에 저는 폴 스톨츠 박사의 역경지수에 대해서 강의한 적이 있는데 지능지수, 감성지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이들의 인생에 역경이 왔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징기스칸의 그 몽고인들은 13살만 되면 아이들을 성인식을 치르는데 그 성인식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왕복 80km를 달하는 눈보라 속을 혼자서 말을 태워서 왕복을 시키는 거예요. 그 모진 비바람을 이겨낸 사람들만이 성인이 됩니다. 유대인들도 12살, 13살 때 성인식을 하죠. 그래서 어른처럼 대해주고 돈 관리도 따로 시킵니다. 우리의 문제는 너무 애들 취급하는 게 문제예요. 13살을 성인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교육에 대해서 자기 인생을 관리하는 능력을 어릴 때부터 주겠다는 뜻입니다. 천재란 무한한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역량이라고 했습니다. 누에가 막 몸부림치면서 꼬치를 헤집고 나오는 게 안쓰러워서 가위로 실을 끊어주니까 병신나비가 나왔대잖아요. 나비의 모양은 있는데 날지는 못하는. 우리가 돈이라는 가위로 우리 아이들의 역경을 다 끊어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경쟁력이 없어진 거예요. 오늘날 그래서 캥거루족이 많은 거예요. 캥거루족이 뭔지 아시죠? 시집장가 다 보내서 독립했는데 저 부모님 모시고 살래요 그러고 같이 그냥 들어와 있는 아이들. 모시긴 뭘 모셔. 시어머니가 애도 다 보고 밥도 다 해주고 밤에 그냥 잠만 자면서.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 캥거루족이 의지가 약한 거야. 전셋값 오르고 이런 거 다 핑계고. 그런데 그걸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우리 부모들이 만들었어요. 이렇게 나약한 아이들이 나온 거예요. 강하게 키우셔야 돼요. 우리도 성인, 우리나라가 18살입니까? 성인, 18살인가 21살, 이거 늦어요. 그 전부터 우리는 아이들을 어른으로 준비를 시켜야 합니다. 역경을 피해가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군대도 보내야죠, 아들을. 그리고 그 아들을 백을 써서라도 현역에 보내고 강인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실제로 제가 아는 분도 그런 분도 있어요. 아이들의 미래에서 고통을 치워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내가 함께할 것이라 그랬지 불에서 빼주겠다 그러지 않았어요. 불도 통과해야 되고요. 강도 건너야 돼. 그러나 너와 함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도로 함께 해주는 거죠. 뭐. 부모 마음에 꽉 차는 아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이 아이의 미래를 축복해야 됩니다. 부모의 입에는 권세가 있거든요. 야곱은 부족한 아버지였지만 그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가 12지파의 미래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이의 미래를 놓고 그렇게 축복하셔야 돼요.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라는 것을 계속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다니엘이 될 것이고 요셉이 될 것이고 에스더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시험에서 지켜주시고 유혹에서 지켜주시고 지혜를 주실 것이고 열방 가운데 뛰어나게 하실 것이며 너로 인하여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적인 기도를 아이들한테 막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지 못하던 크고 비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통해서 펼쳐나가실 것입니다. 우리나라 많은 부모님들의 기도로 여기까지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여러분 자손에 대해 더욱 위대한 하나님의 글로벌 인재들이 많이 나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그런 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마지막 녹화라니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 CTS 리더십 강의 녹화하는 시간마다 저 자신한테 큰 감동이 되고
아무쪼록 이 방송이 또 다른 좋은 강사님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서 한국교회에 또 새로운 희망을 던지는 좋은 프로그램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